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마다 ESG 하는데 사실 구호는 많은데 실제 변화는 좀 더디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보고서는 뭐 번지르르한데 이게 정말 조직 문화로 스며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들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 전략이나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리더, 특히 그 CEO의 내면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이죠. CEO의 허무와 ESG 문화 회복. 이 글의 일부를 좀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ESG가 뭐 단순한 트렌드 대응이나 뭐 외부 압력 때문에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리더의 어떤 내면적인 동력, 그 진정성에서 시작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ESG 실패 원인을 리더 내면의 허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감정 상태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점이 일반적인 경영 분석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심리학적 통찰이 돋보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그 CEO가 느낀다는 허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게 왜 ESG 같은 가치 중심 경영의 실행력을 이렇게 갉아먹는지, 또 이 허무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깊이 마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조직을 이끌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 방향성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다면 특히 공감 가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고려하는 경영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이랑 실제 사이에 좀 간극이 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 글은 그 이유를 바로 리더십의 문제, 특히 리더의 내면에서 찾는다. 이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리더가 내면적인 허무에 사로잡히면 ESG는 그냥 구호에 그치고 추진력을 잃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의 에너지가 좀 고갈된 리더는요, 조직 전체에 어떤 진정성 있는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뚝심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ESG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이익이 좀 줄더라도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던가 아니면 공급망 인권 실사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실행은 좀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진정성이 부족하니까 보여주기식 활동에 머무르기 쉬운 거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뭐랄까 내 속이 텅 빈 느낌인데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용한 노자 말이 갑자기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 모두가 쓸모 있는데 나만 혼자 어리숙하고 완고하다.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의 탄식이 아니라 어쩌면 성공의 정점에 선 CEO가 문득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은 공허함, 소외감, 이걸 표현한 걸 수 있다는 해석.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글 속에 등장하는 그 성공한 CEO 사례가 바로 이런 심경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막 달려와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일궜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에 휩싸인다. 이런 이야기였죠. 평생을 바쳐서 성공을 이뤘는데 그 끝에서 마주한 게 허무함이라니. 와, 더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는 그 복잡한 감정을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허감이에요. 삶의 목표가 좀 희미해지고 뭘 해도 에너지가 안 나고 사람 만나는 거나 대화하는 것도 시들해지는 상태.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혼자만 울적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랄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성공의 결과가 오히려 이런 텅 빈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음, 두 번째는 고독감이군요. 일에 미쳐 사는 동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진 경우.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 나눌 공통의 관심사도 별로 없고 진솔한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집에 같이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외감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다 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아버지의 뭐 조언이나 경험담 이런 게 더 이상 자녀들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뭐 잔소리나 간섭으로 여기기도 하고 중요한 소통은 뭐 배우자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이메일로 대신하게 되고요. 평생 헌신했던 가정에서조차 온전히 소속감을 못 느끼고 겉도는 느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거죠. 뭔가 다시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과연 이런 공허, 고독, 소외감이 이 글 속 CEO 딱 한 명만의 특별한 문제일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막 치열하게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어쩌면 좀 보편적인 인간 조건의 한 단면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인생을 길, 도라고 비유하면서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언제든 깨달음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결국 이 허무함의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이런 본질적인 성찰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하는 계기가 뜻밖에도 인생의 양극단, 즉 아주 큰 성공, 그리고 아주 큰 실패의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예를 들어 비행기 창밖으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문득 자기가 그동안 막 아등바등 매달렸던 경쟁, 성취 이런 게 얼마나 작고 덧없는가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진정한 자기, 셀프를 향한 문 앞에 서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반대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걸 잃고 절망 속에서 공원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문득 그냥 살아 숨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오히려 깊은 평화와 함께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기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와, 이렇게 상반된 상황, 성공의 정점과 실패의 나락이 결국 같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점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역할,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걸 익히면서 원초적인 본능이나 욕망, 즉 그것을 어느 정도 억압하며 살아왔다면 인생 후반기는 그 과정에서 좀 소외되었던 내면의 그림자,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성숙하게 통합해서 온전한 자기, 셀프를 실현해가는 시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칼융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인격 전체의 중심, 그리고 온전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공이나 역할 뒤에 가려진 진짜 나를 찾아가는 굉장히 깊은 여정인 셈입니다. 아, 그 자기라는 개념이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러고 보니 글 중간에 나오는 옛 이야기가 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들을 세상 최고의 학자로 만들고 싶었던 아버지가 친구인 스승에게 아들을 보내 교육시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아들이 2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막 통달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엉터리 같은 놈, 정작 배워야 할 그것은 배우지 않고 뭘 했느냐 이러면서 다시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망연자실해서 스승에게 돌아가서 그것이 도대체 뭐냐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런데 스승의 반응이 또 황당하죠. 뜬금없이 소 한 마리를 딱 내주면서 이 소가 100마리가 될 때까지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스승조차 그를 잊었을 무렵에 백발이 성성한 아들이 소 100마리를 몰고 나타납니다. 그때 스승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기 101번질의 소를 보아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지를 넘어서서요.
오랜 시간 삶과 직접 부대끼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 즉 깊은 자기 성찰과 이해를 통해 얻어지는 자기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가다달 수 없는 그것, 즉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깊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우와, 정말 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깊은 깨달음, 이걸 상징하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함의 늪에 빠진 CEO 혹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 자신이 이 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글에서는 3가지 매우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성공, 행복, 가치들 이런 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 가면이나 역할 뒤에 숨겨진 참나, 셀프를 마주하라는 촉구입니다. 이걸 위해서 머리, 즉 지을 속의 고정관념이나 지식의 틀을 좀 비우고 가슴, 정에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적 동요를 가라앉히고 몸, 의의 한계를 넘어서 만물과의 연결성을 느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삶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공의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공은 약간 불교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모든 게 텅 비었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고정된 실체 없이 계속 변한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경지, 이걸 의미해요. 이 공허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충만함을 발견하라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죠. 철저히 공허해져라. 쉽진 않겠지만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군요. 2번째 처방은 철저히 고독해지자는 겁니다. 고독해본 자만이 진실에 도달한다. 이것도 참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 고독은 좀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고독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고 권합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성찰 끝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결국 사랑, 특히 이웃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이 사랑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사랑,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게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 둘째는 너 사랑, 특정한 대상, 연인이나 가족 같은 이런 대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남사랑,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류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즉 희로애락, 희노애락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온 것이고 이 모든 감정, 특히 고통, 이 성장의 밑거름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연결과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처방은 무엇인가요? 바로 철저히 소외되자는 것이죠. 소외돼본 자만이 자기, 셀프를 만날 수 있다. 아니, 소외마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앞선 2가지 처방처럼 이것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오히려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아주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단순히 그냥 외톨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익숙한 틀들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이나 통념, 이게 사회로부터의 소외죠. 또 권위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홍수, 지식으로부터의 소외,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의 한계, 언어로부터의 소외, 이런 것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그 틀 때문에 왜곡되거나 잃어버렸거나 잊고 지냈던 본래의 나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더 큰 것에 머물라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사회라는 인위적인 틀보다는 자연이 더 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 생활보다는 삶 그 자체가 더 큰 가치고 단순한 성적 욕망보다는 깊은 사랑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치 평생 산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처음으로 광활한 바다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 자유로움, 이걸 경험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지 않는 자만이 방황한다는 아주 인상적인 역설을 던지는데요. 사회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성공이나 행복 기준에 속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와 길을 찾아서 기꺼이 방황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셀프를 만나는 용기 있는 여정이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아, 들어보니 세 가지 처방 모두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외부의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셀프를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오늘 우리는 그 CEO의 내면적 허무함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의 심리 상태를 넘어서 ESG와 같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문화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 리더라 할지라도 공허감, 고독감, 소외감 같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감정들을 회피하기보다 깊이 직면하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알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에서 제안하는 공허, 고독, 소외와의 철저한 마주함. 이게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런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CEO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깊은 성찰과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를 향한 어떤 진정성 있는 기여, 사랑의 실천, 즉 자기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ESG 전략 혹은 인생 전략이란 게 거창한 계획이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애써 외면하고 있는 허무의 신호나 목소리는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감정들을 불편하다고 그냥 밀어내는 대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철저히 마주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용기 있는 마주함 끝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